자, 이제 컴퓨터 들을 주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등에 관한 주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거, 공급계획이다 해서 앞에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등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패턴들 다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인가를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일정한 경우에 변경하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다시 어떻다? 인가를 받는 게 원칙. 근데 경미한 상의 변경이라는 것은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고 소위 신고만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풀어가실 때 자, 끄트머리 봐야 돼. 신고해야 된다, 오른편 이렇게 가셔야 돼. 첫 번째, 신고해야 된다, 오른편. 왜? 법에서는 뭐만 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신고 항목만 규정을 하고 있잖아. 앞에서 공부하셨잖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생략할 수 있다. 20% 미만 등등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할 때 10% 미만 등등등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법정 구조 자체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나열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변경을 한다. 근데 경미한 사항이다. 그럼 어떻다? 이때는 신고로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구조라고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해서 지금 이제 가서 보면은 지금 신고사항에 이슈가 되는 것이 거의 여러분 교재 보면은 몇 개야? 6개인가가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문제를 내서 너무 어려웠었는데 자, 지금 여러분 교재 가지고 바로 보면은 이런 게 돼 있어요. 5번에 제일 보면 자, 지금 보니까 5번에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뜻. 이거 하나 밑줄 하나 그어놨고요. 그다음에 그 단순 정정 괄호에서 괄호 열고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출제하는 기술을 보여드리는 거야. 이 중에서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제일 특이한 게 뭐야? 괄호 열고 괄호 닫고에 나와 있죠. 아니, 나머지는 내용 모르겠지만 쫙 깔아놓은 거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출제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자, 이때 신고사항. 그럼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으면 어떻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바로 가지고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나와 있죠. 법에서는 신고 항목만 나열하고 있잖아요. 법에서는 신고 항목만 나열을 하고 있다고. 근데 자, 이게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사실 거의 풀기 어려워요. 오늘 제가 몇 문제를 지금 접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그렇다고 다 외워봤자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지문 보니까 사업 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 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 설계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 청구에 따른 판결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니까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이임대 주택의 공급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다음에 계산의 착오,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 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5번 지문에 점점점 변경하는 경우 나와 있죠? 나와 있죠? 일단 답은 4번이고요. 답은 4번이고요. 이제 나머지를 설명을 드릴 거야. 이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포인트 뭐야? 변경하는 경우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되셨죠? 이 문제는 장난을 심하게 쳐는 거고, 이 문제가 이미 나왔으니까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게 더 이상 안 내. 한번 냈으니까. 왜 그렇게 뭐예요?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보겠어요? 변경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다고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조문 구조를 분석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내용을 알려고 하면 너무 양이 많아져요. 변경하는 경우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이미 나왔던 문제니까 이 문제는 안 나올 테고 지문 형태로 아마 나올 거예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셔, 틀린 걸 고르셔. 정리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끝났죠? 다 변경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외가 있었는데 그걸 갖고 이미 출제를 해버렸다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출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낮아. 그러면 나머지 5개인가요?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할 텐데 우리는 내용을 보시면 안 되고 변경하는 경우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다시. 예, 관리청은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칙은 뭔데?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어떻다? 변경하면 어떻다?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 아니, 항목이 변경이 5개인가 있잖아요. 내용을 보려고 하지만 구조를 보시라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지, 제가 얘기를 이제 밑줄을, 여러분 교재에다가 지금 이제 살을 붙여놓은 게 5번에 수반하지 분양 설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와 있죠? 이게 하나 포인트라고. 법조는 분석하니까 1번 변경하는 때, 2번 변경하는 때, 3번 변경하는 때, 4번 변경하는 때 나와 있잖아요. 뒤만 보자고. 변경하는 때는 어떻다? 신고하면 되죠. 그런데 수반하지 아니하는 때 어떻다? 신고하면 되는 거죠? 수반할 때는 어떻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질문에 변경하는 때는 어떻다? 신고. 그 다음에 수반하는 때는 뭐야? 인가. 게임 끝났어. 변신 수임. 변경하는 때는 신고. 수반하는 때는 뭐가 된다? 인가. 되셨죠? 이보다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해봐요. 한 칼에 정리하잖아. 변신 수임. 기분 나쁜데 이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얘들이 내는 파트를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변경하는 때는 어떻다? 신고. 수반하는 때는 뭐가 된다? 인가. 변신 수임. 야,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와서 맞춰버리면 출제인들이 얼마나 기가 찰까. 대각 따서 야매로 맞췄다는 거예요. 변신 수임.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보실 때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관리처분 계획 파트에서는 하나의 포인트가 뭐다? 변신 수임. 되셨죠? 그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175페이지, 176페이지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관리처분 계획 고시 나와 있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한 다음 외부에 발표하는 걸 뭐라 부른다? 고시. 고시 항목 외우지 못해요? 근데 밑에 문제 보십시다. 골 때릴 문제 나왔어. 자, 도시민 주관경 정비 법령상 시장구수가 관리처분기 인가의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그 고시에 포함될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몇 번? 5번. 이 문제는 시행 규칙에 있어서 찾아내기도 어려울 정도야. 그 본문 보면 요지라고 해서 5번에 요지 나와 있죠? 본문에 요지 나와 있잖아요. 4개 나와 있잖아요. 출제 이렇게 한다고.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개발법 할 때도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택도 이런 걸로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근데 테크닉.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몇 번? 5번. 이게 거의 한 90% 이상 적중해요. 이런 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일단은 이 문제 지금 주기를 보니까 얘가 언제 24회 때 나왔었고 그 앞에 문제가 지금 29회 때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주기상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변신 수입. 변경할 때 어떻다? 신고, 인가. 자, 그 다음에 수반할 때 어떻다? 인가. 변신 수입. 이렇게만 외우셔야 됩니다. 변신 수입. 자,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177페이지. 자, 관련해서 관련 기출문제. 여기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렇게 큰 주제는 아닌데요. 요걸 이렇게 가십시다. 변신 수입 보셨고. 자, 이제 관리처분기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인가 떨어지면 먼저 이주한다. 자, 먼저 이주하고, 그다음 동호수 추첨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주하고 추첨. 자,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모든 관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됩니까?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다시 갑시다.
자, 전체 그림을 알고 들어가야 돼. 자, 사업시행 계획서 떨어졌습니다. 인가 떨어졌습니다. 건설계획 확정됐고요. 관리청계획 인가 떨어졌습니다. 공급계획 확정이 됐습니다. 공급계획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고 동호수 추첨하고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가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 따라서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준공인가라는 걸 하고 준공인가된 아파트를 누구한테 분양을 할 것인가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 소유권 이전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 그럼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달리 표현하면 이전의 고시일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어떤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30평짜리 아파트를 받기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를 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전에 고실의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다음날에 돼야지 어떻다? 아파트를 받는다. 그러면 이전에 고시일까지 갑의 소유권은 A라는 토지에 그 소유권이 미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감 잡으셨죠? 그러니 문제가 터져. 소유권은 우리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내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점유 침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었죠. 내 땅에다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임차인 기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떻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소유권은 물권이고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진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재개발에 반대했던 사람이야. 재개발에 반대해도 이 사람 조합원 됩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반대하면 조합은 안 되고 매도 청구로 넘어가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 재개발은 공법이다 보니까 설령 반대도 4321에 포함 안 돼도 다 당연히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기분 나쁘니까 야, 내 땅 밟지 마 라고 얘기해버리면 정비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 그래서 바로 사용 수익은 어떻다? 금지가 되게 됩니다. 특례조항을 주는 거야. 아니, 내용 보지 마시고 관리청계 인가가 떨어지면 어떻다고요?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지만은 사용수익은 금지를 시킨다고. 그럼 시험에는 예외가 나오겠지. 예외. 사용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거? 저 보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다?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 다시 원래 구조는 뭐라고요? 관리청계 인가 떨어지면 어떻다? 사용수익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따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답은 아니야. 그냥 던져주는 질문이고요. 일단 기본 논리 구조는 관리청계 인가가 떨어지면 어떻다? 사용 수익이 금지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다만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예외가 출제가 되니까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철거 얘기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철거. 외울 게 뭐야? 동의, 허가, 철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동의, 허가 있으면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동의, 허가 있으면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좀 이따 지문 분석해 드릴 텐데 이 법조문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자, 가십시다. 관리청객 인가가 떨어지면 아까 이주하고 제가 철거한다고 그랬었죠? 관리청객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해야지 뭘 할 수 있다? 철거할 수가 있다고요. 기존 주택들을. 그래서 인가가 떨어져야지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우리 법에서는 애매하게 표시를 했는데 저는 이제 교재를 만들 때 해설을 다 달아서 해버렸는데 관리청객 인가 전에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안 되는 거라고. 원래는 논리 구조가 이 관리청객 인가가 떨어져야지 어떻다? 철거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예를 아까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죠. 어떤 적이 재개발을 하는데 한 10년쯤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어.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묶여버립니다. 우리 시험은 뛰어넘는 얘기인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묶인다고. 이게 국토기획법 가면 그런 거 있었죠. 기지 들어가면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 큰일 났다 해서 앞으로 한 5월 달에도 보시고 6월 달에 보셔야겠다. 다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 5년까지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기지 들어가 있으면 5년이고 나머지는 기본 3년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비법에서도요. 정비구역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묶여버립니다. 건물을 증축을 못한다고. 개수 못해. 허가 자체를 안 나오게 막아버린다고. 안 그러면 또 고쳐갖고 나중에 뭘 한다고. 보상금 더 달라고 지랄들 한다고.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현실을 묶어버려요. 다시 갑시다. 정비구역 지정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묶여버리고요. 개발행위가 제한적으로 묶여버리면 집을 좀 뜯어 고치고 싶어도 또 고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빨리빨리 재개발이 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7년, 8년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형편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짜증나고 그 동네 못 살아. 더러워서. 집에 물은 새지. 그걸 함부로 고칠 수도 없지. 또 고친 단들, 돈 1,000만 원 들여서 고쳤던 한들 나중에 또 뭐가 돼?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돈 아깝고. 그래서 아예 이사를 가버려. 형편 된다는 전제하에서. 좀 깔끔한 동네로. 그럼 이사를 가면 더 큰 그 동네, 그 건물이 문제가 돼요. 중3들이 거기 이제 아지트를 만들어. 비 올 때 밖에서 비 맞고 놀기 지랄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럼 빈집 가서 사고 치고. 등등등.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돼, 사회적으로. 그 사람 혼자 빠져나가는 그쪽 입장이고,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밤 11시, 12시인데 옆에 분명히 빈집인데 불이 깜빡깜빡해. 모닥불 피우고 지랄들여, 거기서. 그래서 아예 미리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동의, 허가 있으면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 시장 우수에 허가 받으면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이게 한번 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 뭐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어떻다?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까 우리 건설은 뭐에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바로 여기 지문 몇 개 체크하고 이건 버릴게요. 여러분 교재 177페이지 1번 지문 나와 있어요. 자, 끄트머리 가서 보십시다.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이거 진짜 한 1,000원씩 따로 받고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지금 177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끄트머리 없다. 틀렸죠? 얼마나 편해. 내용 읽지 말라고. 없다는 틀렸으니까. 아까 설명드렸어요. 원칙은 사용수익이 금지가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동의 얻으면 어떻다?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예외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이걸 없다라고 틀리게 뽑는다고. 그 다음에 2번 지문 사업 시행자 끄트머리 철거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중간에 동의 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의미는 자, 지문을 이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법조문이 되게 안 좋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업 시행자 폐공과의 밀집으로 우범 지대와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우수의 허가를 받아서 철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장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관리청객 인가 전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 근데 해석상 원래 관리청객 인가가 있으면 바로 철거를 하는 건데 동의 허가 받게 되면 그 전이라도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구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함정 안 파요. 함정 안 파고 심플하게 뽑아. 자, 지금 인가 떨어지면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 근데 그 전에도 어떻다? 동의 허가 있으면 어떻다? 철거할 수 있다라고. 요것도 예외지. 원래는 철거는 그 후에 관리청객 인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철거를 하는 건데 이건 의미상 그 전에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지문을 분석을 해보면요. 항상 예외 파트를 가지고 쟁점을 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항상 예외 파트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넘어가서 178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 공급 대상자 외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이게 일반 분양이란 얘기예요. 해서 임대주택 같은 걸 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분양받을 사람들 분양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다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버려요. 그냥 너무 어려웠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 두 번째 박스는요. 아예 보지 마세요. 한번 답이 되는데 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들이 앞뒤가 전혀 안 맞게 구성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셔서 다 뽑았잖아요. 2번 지문이 틀렸다 이건데 왜 틀렸냐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요, 그냥. 아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가추, 이런 것들은, 자, 30회 때 추산액을 답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거라고. 그럴 개연성이 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주관경 개선삽에서 2분의 1 이하할 때 관리처분 환지 들어갔었고, 호응 운용 방식 할 때 나머지 관리처분 환지 방식 관련해서 나머지 사업시행 방식 설명드렸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있다는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것들을 설명을 드린다고. 근데 이런 얘기들은 그냥 개 짜증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렸고, 아까 이것도 있었잖아. 어려웠어도 했던 거. 아까 어디 갔지? 인가받은 성의 변경이라고 해서 아까 변경할 때는 어떻다? 신고, 변신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수반할 때는 어떻다? 수반할 때는 인가, 변신, 수인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나왔다고 제가 뭐 기출문제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해서 변신, 수인 이건 이제 외우기 편하니까 외울만 하니까 이건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해설 자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버리시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아파트가 다 지어졌습니다. 그 사이 아파트 다 지어졌다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준공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준공인가. 다시 갑시다. 자,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준공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는 지문 1개,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틀만 잡는 거야. 틀만 잡는 거야. 좀 이따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여러분은 뭘 잡아야 돼? 틀을 잡아야 돼.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가 완전 끝나는 모든 게 끝나는 시점은 이전의 고시 그 시점이야.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모든 얘기가 끝나는 게 환지처분 공고라는 얘기 했었죠? 그잖아요. 그럼 이제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 모든 권리가 이전 확정된 이렇게 갔었다고. 그러면 정비법에서는 모든 마지막 단계가 뭐야? 이전의 고시. 그 뒤에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마지막 단계가 뭐가 된다? 이전의 고시. 다시 사업시행 인가, 건설계획 확정,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공급계획 확정, 그 다음에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 걸 준공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고요? 중간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전의 고시. 이 체계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오늘 절차만 수십 번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외우셔야 돼. 안 외우면 뒤져.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절차를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 야매로 하는 거야. 사업시행 인가 해서 딱 키워드 2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라든가 지정개발자 100분의 20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편해진다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에서는 분전증. 이거 한번 이슈가 됐단 말이야. 분전증이라고 하는 거. 자, 바로 기준일을 기준으로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아까 바로 방금 앞에서 공부했던 거. 자, 변경할 때는 뭐야? 인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수반할 때는 신고. 변경할 때는 신고, 수반할 때는 인가. 이거 하면 얼마나 힘든데 헷갈린대요, 이게. 그걸 띄엄띄엄 보고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좀 배우는 자세니까, 저 새끼 삽질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좀 더 되게 되면, 한심한 생각이 들어. 아까 지가 해놓고 또 지가 헷갈리네. 하여튼, 변신수인. 이런 식으로 키워드 몇 개로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전체가 공부가 되게 편해져요. 다 가지 않아도. 그래서 일단 이 절차는 우리가 앞에서 국토기획법 할 때 용도지역 이 그림을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계속 반복하면 이게 돼요. 국토기획법은 아까 누가 그러셨죠. 몇 분 쉽다 국토기획법. 왜 쉽죠? 3일 동안 했으니까 쉽지.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용도지역 그리고 지구 그리고 하니까 이게 쉽다고 느껴지는 거야. 제일 어려운 법이 그 법이. 근데 이 도시개발법 정법 하루하고 끝내버리잖아. 진도상. 그러니까 반복을 안 하니까 그만큼 버벅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절차 있었고요. 준공인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슈밖에 없습니다. 자, 준공인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앞에서 그거 있었다. 도시개발법에서 자, 전체 복과의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의 인가라는 주제 있었죠.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의 인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준공검사 네 번째, 이전의 고시 자리에 환지 처분 공고 이렇게 갔었다고. 이게 도시개발법 절차였죠. 준공검사에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채비지에 대해서 다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였었죠. 다시 갑시다. 준공검사 있어야 어떻게 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준공검사 전에는 원래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준공검사 전이라고 했을 때 허가 받으면 어떻게 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사업시행자는 채비지 부분에 대해서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 여기서는 자, 작년에 지문 하나 구성됐는데 어찌됐든 그나마 이슈가 될 게 이거야. 자, 허가. 자, 기본적으로 준공인가 있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준공인가 전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준공인가 전에도 허가를 받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허가하는데? 동별, 세대별로 허가할 수 있다. 끝. 채비지 이런 말이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는 말이 없잖아. 아파트 분양받고 할 일이 아니야, 시행자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구성되면 있다, 없다, 이 싸움밖에 붙일 게 없어요. 동별 세대별로 허가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전의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볼까요? 사업시행자,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고시한 후라고 되어 있죠? 내일 소유권 이전하고 싶으면 오늘 뭘 하면 된다? 고시. 그러면 마지막 단계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 보고 나서 질문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전의 고시 효력 어렵지 않아? 모든 권리의 이전 언제?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그래서 너무 유치한 질문.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렵지 않죠? 환지처분할 때 환지처분 공고 있으면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갔듯이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유치 찬란해서 답을 안 뽑아. 그냥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그나마 이슈 소유권 외 권리라는 거 나와 있죠? 길죠? 길면 대박이야. 외울 게 뭐야? 설정된 것으로 본다. 끝났어요. 외울 게 뭐라고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 뭔 소리냐면 이런 식이지. 갑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로 했다라고 하십시다. 이 A라는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다라면 저당권이라는 것도 언제? 이전에 고시의 다음날 30평짜리 아파트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다 묶어서 설정된 것으로 본다. 요즘은 잘 안 내는데 한때 유행했어요. 되게 길죠. 저당권을 낼 수도 있고,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민법 할 때 공부했던 권리들 있잖아요. 다 넘어간다. 언제?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근데 시험용으로는 읽는 게 아니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같이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과거 문제 보면은 요 원래는 아닌데 옳은 걸 고르셔야 할 때는 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예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설정 안 된 것으로 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출제 기술상 틀리게 못 낸다고? 설정된 것으로 본다. 한때 유행했던 지문이야. 자, 기초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두 번째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설명드릴게 저당권의 물상대위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끝. 시험만 생각하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얘는 틀리게 주로 나와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요즘 문제는 아니에요. 다시 갑시다. 사안을 이렇게 가야 돼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취득. 이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소유권 취득이라고 해야겠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바로 다음날.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는 어떻다? 옮겨가죠? 다음날 옮겨가죠?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설정된 것으로 봤는데 개판인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X 토지가
만약에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저당권이 3억이 설정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가서 보니까 2억짜리를 분양을 받은 거야. 아니, 작은 평형을 분양 신청할 수 있잖아요. 2억짜리를 분양받아. 그러면 우리 저당권 어떻게 설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했죠? 아니, 법조문이. 저당권에 열받잖아요. 다 팔아봤자 이 재산. 그러면 이 사람이 2억짜리를 분양받고 뭘 받을 거다? 지금 청산금을 받겠죠? 청산금을 받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우리가 원래 저당권의 물상대위는 어디서 민법 공부하실 때 저당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래서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 또는 저당 목적물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다. 수용 보상금 청구권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집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그때 물론 출제 포인트 민법에서는 압류 절차를 거치는데 이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고 제3자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저당 목적물이 사라져버렸잖아. 이것도 사라져버렸잖아. 그래서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 집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저당권의 물상대위. 이게 이제 민법적인 설명이고 이 파트에서는 공법적인 마인드로 갈 때는 뭐라고요? 설정,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 옳은 걸 고르시오. 설정된 것으로 본다. 틀린 걸 고르시오.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때렸다고.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주로 설명드렸던 것들은 패턴을 제 위주로 설명을 드려요. 그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식은 사실은 좀 정리해서 공부하면 금방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어요. 근데 패턴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습관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마치 패턴만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보셨고, 지금 정비구역 해제 의제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자, 지금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비사업 하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관리처분계획 방식. 정비법 자체가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생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그러니까 이전의 고시라는 개념 자체는 뭐를 전제로 한다?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이 갑한테 3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갑한테 30평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게 뭐가 된다? 이전의 고시. 만약 환지 방식이면 따로 공부 안 하지만 환지처분 공고가 되겠죠. 그죠?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을 따른 환지처분 공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고시라는 개념 자체가 뭘 얘기한다?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하는 얘기라고. 그래서 보니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을 때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죠. 다 끝났잖아요. 정비구역 왜 지정했어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뭐라고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더 이상 정비사업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정비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다시 갑시다. 정비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앞으로 뭐라 해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전에 고시가 있다는 얘기는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발표했다고. 그럼 당연히 정비구역은 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 중요해. 여기서 답은 제일 마지막 문장. 이전의 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운명에 대해서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자, 이거 뭐냐면은 이전에 고시가 있습니다. 누가? 조합이 뭘 하겠어요? 이전에 고시를 하겠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다고? 그럼 조합은 필요가 없는 거냐? 필요해요. 왜? 조합이 개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실수로. 조합이 예를 들어서 갑한테 30평짜리 아파트를 주기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30평짜리 아파트라고 얘기가 돼 있었어. 근데 이전에 고시를 딱 할 때 실수로 갑한테
24평짜리 아파트를 주기로 한다고 고시가 돼버릴 수가 있다고. 사고. 잘못해서. 그러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터져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고시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의미는 다 정리를 하고 하는 건데 조합이 사고 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거 하나 이미 최근에 29회 때인가 답이 됐어. 그래서 이것도 그래 이전의 고시. 그럼 이제 스토리 짜는 거지. 이전의 고시. 이전의 고시라는 키워드를 찾아내게 되면 자 소유권은 어떻다? 다음날. 소유권은 다음날 가는 거죠? 소리를 잡으면 소유권은 다음날 취득한다. 두 번째, 소유권 외 기타 권리는 어떻다?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저당권 물상대위에 관련 개념. 만약 저당권이라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이 구역 자체는 어떻다? 해제가 의제가 되지만은 대신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죠. 문장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외우는 게 나중에 빨라요. 안 써도 돼요. 제가 만들게요. 글씨도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게 쓰는 거예요. 색깔도 안 보이게. 쓰지 말고 들으시라고. 어차피 써봤자 나중에 왜 썼는지도 몰라요. 아니, 어차피 양이 많기 때문에 들을 때는 다 알지만은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월 것이 청산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이전에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이제 새로운 권리도 다 이전이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적게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청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등을 평가해서 참작해서 이 청산금을 평가한다. 뭐 하나만한 얘기.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할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우리 도시개발법 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환지처분 공고했으면 그 다음날 모든 게 끝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무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분할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왜?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한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좀 이따 지문 보시겠지만 제발 앞에 보지 마요. 어떤 경우에 분할 징수 교부를 하는지 따지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그냥. 뒤만 봐. 시험에 어떻게 했냐. 그냥 깔아놓고 길게 써! 그리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틀린 걸 고르시오.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출제 이슈. 자, 소멸시효.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몇 년? 5년.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본 10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3년. 어디서 나와요? 공인중개사법 할 때. 보증, 공탁을 했을 때, 사망, 회수했을 때 3년 내는 어떻다?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아니, 또 저런 거 나오잖아요. 상인법 이런 거 보면. 권리금 회수기요. 보호를 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에 침해를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어떻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언제부터?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만. 3년 지나면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채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 치고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몇 년? 5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전의 고시입니까?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이죠. 아니,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고. 다음 날이 이전의 고시이에요. 청산금 돈 받을 권리 또는 돈을 조합에서 받을 권리, 조합에서 줄 의무. 만약에 이 사람이 기존 지분보다 적게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청산금 받을 권리가 언제 발생하냐고요.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야지. 실제 받아야지. 적게 받거나 많이 받거나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청산금 채권의 시작점, 기산점 언제가 된다고요?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그래서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게 지난번에 이전의 고실의 다음 날 빼가지고 틀리게 뽑았어요. 숫자는 맞아. 숫자 맞으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빠졌던 거야. 그래서 제가 숫자 맞을수록 더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숫자는 전반적으로 숫자 때문에 답이 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어.
제가 머릿속으로 외운다니까 숫자 중에 답이 됐던 걸 외워버린다고. 근데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계속 중복되는 거죠. 자, 이 청산금 안내면 어떻다?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몇 프로? 4%. 자, 이제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9페이지. 자, 사업시행자는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앞쪽 보지 말고 공사 완료되면 어떻다?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자, 180페이지.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지문이고 언제쯤 한번 장난칠 수 있는 지문 보니까 시장 군수는 준공인가 전 허가를 하는 때 동별, 세대별, 구획별로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건 문장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본문 보시게 되면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라고 해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나와 있죠. 180페이지.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 나와 있잖아요. 네 줄. 그걸 시험 못 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파생되는 주제가 뭐다? 동별, 세대별, 구획별로 허가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아, 제가 보여드리려고 원문까지 낸다고. 자, 여기까지 다 영역 없고. 그 다음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날의 다음 날부터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유치해서 답 안 뽑아 이런 것도 너무 유치하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정비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 자, 끄트머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저당권 물상대의라고. 아니, 낼 수 있는 지문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른편. 넘어가요. 182페이지. 문제 좋다. 관련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가리시고, 답 가리시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시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순서에 따라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 공사가 전부 완료가 됐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준공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고시 나와 있죠. 인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이전의 고시. 그러면 무조건 제일 마지막은 뭐가 돼야 돼? 리을 돼야 되죠? 리을 돼야 되죠? 그러면 1번, 3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아, 산을 단순히 시켜도 딱 하나 알아가지고 50% 확률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뭐예요? 준공인가하고 이전의 고시만 배우셨죠? 준공인가하고 이전의 고시만 배웠다고? 그 답이 이제 준공인가가 제일 앞이에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제목을 자꾸 외워달라는 게 뭐냐면 준공인가 이전의 고시 이렇게 하셨잖아. 준공인가가 됐어.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제 토지 같으면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토지를 주는 경우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토지를 주는 경우가 있으면 토지를 쪼개야 되잖아요. 그죠? 쪼개서 그 내용을 통제를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넘겨준다. 마지막 소유권 넘겨드리겠습니다. 발표하는 게 뭐가 된다? 이전의 고시. 그래서 이건 큰 절차만 갖고 쇼부를 보는 거지 이걸 디테일한 부분은 알 수 없어요. 최소한 50%의 확률을 찍어내야 된다고. 그리고 다시 갑시다. 구질한 건 다 잊어버리고요. 중요한 것만 우리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사업 진행되면은 공사가 완료되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준공인가라는 걸 한다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뭐가 된다? 준공인가. 그리고 토지는 이런 것들의 분할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이전의 고시. 그래서 답은 1번 구성했나요? 그 정도. 그 밑에 여러분 교재 182페이지 관련 핵심 지문 보겠습니다. 1번 보니까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번이 답이 됐네요.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해서 그냥 조합은 무조건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좀 어려웠어요. 준공인가가 되든 뭐든 간에 무조건 없다.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냐면은 과정을 설명드리긴 했지만은 법조문 순서상 자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해제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교재 183페이지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등등등을 고려해서 평가한다. 씨알데없는 소리고요. 2번 지문요. 청산물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끄트머리 위탁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네. 그죠? 그럼 수수료 몇 프로? 4%. 이게 바로 치고 나와야 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4%. 그러니까 이 문장 보시면서 계속 주어서로 끊어가시면은 오히려 이해도 빠르고 암기도 빨라져요. 3번 지문 보니까 청산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해서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 5년이 맞기 때문에 되게 함정이었어요. 5년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5년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부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숫자가 맞을 때일수록 항상 의심하셔야 돼. 보통 문제를 구성할 때 숫자를 맞게 해주고 중간 트릭 쓰는 게 가끔 출제 기술이거든요. 다음 날부터죠. 청산금 채권이 발생하는 시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끄트머리 그 두 번째 박스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앞에 보지 말고 분할 징수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좀 오래전에는 분할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뽑는다고. 사연을 절대 보지 마시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 가시게 되면 나중에 딱 정비법 한 줄, 한 페이지 정도에다가 주요한 키워드를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외우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자료 만드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되겠고 우선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이 보셨고.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